38도 폭염이 쏟아지던 대낮, 응급실에 실려온 20대. 여성의 몸은 기이할 정도로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당황한 의사가 사인을 확인하려는 찰나, 엄마는 딸의 숨이 아닌 다른 것을 먼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의 자동문이 비명 같은 소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땀에 젖은 중년 여인 순자가 의식을 잃은 딸 소희를 업고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더위를 먹어나 봐요. 밖은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듯한 열기로 가득했지만 소희를 건네받은 주치의는 순간 자신의 손을 의심했습니다. 환자의 피부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폭염 아래 있었던 사람의 것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낮았습니다. 마치 한겨울 차가운 골방에 방치되었던 시신처럼 소희의 손끝은 창백하게 질린 채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소희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젖은 티셔츠를 걷어 올린 순간 응급실 안에는 서늘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소희의 창백한 몸 위에는 단순히 더위 때문이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딸의 얼굴을 살피는 대신 의료진의 시선을 차단하듯 다급하게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우리 애가 시험 공부하느라 몸이 좀 약해져서 그래요. 선생님, 일단 애부터 살려내요. 여기 보는 사람 많잖아요. 제발 조용히 좀 해주세요. 딸의 심장이 멈춘 순간에도 엄마의 눈은 복도에 서 있는 환자들과 의료진의 표정을 훑으며 주변의 시선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8월의 태양은 모든 생명을 말려 죽일 듯이 잔인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이글거리는 아지랑이가 시야를 흐리는 정오의 한복판. 순자의 울음소리는 응급실 전체를 뒤흔들 만큼 컸지만 그 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공허했습니다. 주치의는 소희의 동공을 확인한 뒤 조용히 청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사후 경직이 시작되려는 징조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소희는 병원에 오기 훨씬 전 이미 어디에선가 홀로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의사는 사망 판정을 내리기에 앞서 순자를 조용한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순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선생님, 우리 소희가 이번 시험에 꼭 붙어야 했거든요.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어서 잠도 안 자고 공부만 했어요. 제가 좀 쉬라고 해도 말을 안 듣더니 결국 이렇게 사달이 나네요. 순자의 목소리는 일정했고 문장은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딸을 잃은 엄마의 절규라기보다는 발생한 사고에 대해 누군가에게 경위를 보고하는 관리자의 어조에 가까웠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소희의 상태를 기록한 차트를 넘겼습니다. 가장 먼저 의문을 던진 것은 소희의 몸 곳곳에 남은 흔적들이었습니다. 옷에 가려져 있던 팔뚝과 등 쪽에는 단순 사고로 보기 어려운 반복적인 방치의 정황이 보였습니다. 20대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앙상하게 마른 어깨와 툭 튀어나온 쇄골은 그녀가 단순히 공부 때문에 피로했던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상처 부위에 대해 묻자 순자는 1초의 망설임 없이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애가 집중력이 떨어지면 스스로 몸을 학대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1등을 놓치면 안 된다면서요. 그게 다 합격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그런 거죠. 하지만 의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소희의 체온이 이토록 낮은 이유, 그리고 폭염 속에서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시신의 상태는 엄마의 설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문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주치의는 순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따님의 사인은 단순히 더위를 먹은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자는 그 말에 처음으로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더니 이내 주변 눈치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하니 조용히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애도 남들 앞에 창피한 건 싫어할 거예요. 사망한 지 수시간이 지난 시신을 업고 와서 더위를 먹었다고 주장하는 엄마. 그리고 그 엄마의 등 뒤에서 기이할 정도로 차갑게 식어버린 딸. 경찰이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딸의 시신 옆에서 머리카락을 빗겨주며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장가라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연극에 가까웠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수사관은 순자의 태도에서 묘한 위질감을 느꼈습니다.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이 다가가 신원 확인을 요청하자 순자는 처음으로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 돼요. 우리 애 조용히 보내줘야 해요.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애가 하늘에서도 창피할 거예요. 창피하다는 말. 딸의 목숨이 끊어진 순간에도 엄마가 가장 먼저 떠올린 단어는 남들의 시선과 가족의 평판이었습니다. 의료진과 경찰은 직감했습니다.
이 비극의 장소는 뜨거운 길거리나 이름 모를 장소가 아니라 소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어야 할 집 안 어딘가였음을 말입니다. 소희의 몸에 남겨진 의문스러운 흔적들과 폭염 속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장기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심장을 멈추게 한 그 보이지 않는 압박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응급실 밖으로 나온 수사관은 뜨거운 여름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38도의 폭염보다 더 서늘한 것은 딸을 업고 들어오던 엄마의 그 완벽하게 정돈된 슬픔이었습니다. 소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천재지변인 무더위였을까요? 아니면 평생 그녀를 가두고 숨 쉬지 못하게 했던 보이지 않는 족쇄였을까요? 경찰은 소희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집을 향해 차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20년 넘게 쌓아온 한 가족의 추악한 체면과 그 체면에 짓눌려 소리 없이 죽어간 한 영혼의 마지막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하게 될 진실은 단순히 문을 걸어 잠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비극의 서막은 이제 겨우 걷혔을 뿐, 소희가 왜 그토록 무기력하게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는지에 대한 진실은 아직 그늘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지기 약 30시간 전 아파트 402호의 거실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순자가 공들여 준비한 이웃 초청 집들이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방에서는 아침부터 준비한 갈비찜과 각종 전 냄새가 진동했고, 순자는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그녀에게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번듯한 아파트와 품격 있는 인테리어, 그리고 무엇보다 명문대 졸업 후 공무원 합격을 앞둔 똑똑한 딸을 둔 완벽한 가정의 안주인으로서 공인받는 일종의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설계에 균열이 생긴 건 손님들이 도착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소희의 방 책상 위에 놓인 수험표와 함께 떨어진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소희가 차마 엄마에게 말하지 못하고 숨겨두었던 이번 시험의 최종 불합격 통지서였습니다. 순자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슬픔이나 딸에 대한 걱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들이닥칠 이웃들이 따님 공부는 잘 돼가요? 라고 물었을 때 자신이 내뱉어야 할 거짓말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너, 이게 뭐야? 이번에도 또 떨어졌어? 순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경쾌한 클래식 음악 소리와 대비되어 그 목소리는 더욱 기괴하게 울렸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인처럼 굳어버린 딸을 보며 순자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10분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집들이를 취소할 수도 딸의 낙방을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순자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방 안쪽의 좁은 세탁실 창고였습니다. 오늘 손님들 다 가실 때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나오지 마. 내가 여기 있다는 거 들키기만 해봐. 그땐 정말 나랑 같이 죽는 줄 알아. 순자는 소희를 좁고 습한 창고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세탁기와 선반 사이 겨우 몸 하나 웅크릴 수 있는 그 좁은 공간에 딸을 가두고는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행여나 문이 열릴까봐 거실에 있던 무거운 빨래 건조대까지 문 앞에 덧대어 고정했습니다. 소희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체면을 망쳤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의지를 완전히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아유, 순자씨, 집이 너무 좋다. 소희는 어디 갔어? 얼굴 좀 보자. 이웃들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자는 우아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소희요? 이번에 시험이 코앞이라 독서실에서 밤샘 공부한다네요. 애가 워낙 지독해서 제가 말려도 안 들어오지 뭐예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방금 전 딸을 창고에 가두고 온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거실에서는 화기애애한 대화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이 식탁 위를 수놓았고 사람들은 순자의 자식 농사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둔 베란다 창고는 서서히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8월의 폭염 속에 가동된 거실, 에어컨의 실외기가 베란다 쪽으로 열기를 뿜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고 안의 온도는 순식간에 40도를 넘어섰습니다. 소희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좁은 공간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에도 순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딸의 존재를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베란다 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 소리를 예민하게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갈증과 고열을 이기지 못해 문을 살짝 긁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순자는 눈을 질끈 감으며 TV 볼륨을 더 높였습니다. 아직 반성이 부족해. 저 정도 엄살에 넘어가면 다음에도 또 나를 망신시킬 거야. 순자는 딸을 죽이려 했던 게 아닙니다. 그저 정신 차리게 하려 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런 명분으로 시작된 훈육이 이미 오래전부터 소리 없는 폭력이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여유롭게 일어나 밀린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베란다 문 너머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 정적을 딸의 완벽한 반성이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점심 무렵 외출하여 백화점, 쇼핑까지 즐긴 뒤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을 가둔 지 정확히 25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거실 불을 켜고 빨래 건조대를 치운 뒤 창고 문을 열었을 때 소희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소희의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안에는 검색창에 치담한 문장 하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화 안 나게 하는 법. 그녀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탈출하는 법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에 다시 드는 법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관이 현장을 조사하며 에어컨 실외기를 확인했을 때 그 뜨거운 바람은 여전히 베란다를 달구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누렸던 거실의 시원한 평화는 바로 옆 창고에서 딸의 생명을 태워버린 그 열기의 대가였던 셈입니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도어락은 잠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그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소희를 가둔 건 베란다 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패하면 엄마는 죽어버릴 거야. 그 잔인한 말을 사랑이라 믿게 만든 20해의 공포가 그녀를 영원히 가두어버린 것입니다. 402호의 축제는 끝났지만 그곳에 남겨진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도 날카롭게 우리 사회에 뒤틀린 모성애를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다시 소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험서들이 출판사별로 크기별로 단 1mm의 오차도 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필기구 통 안의 볼펜들은 모두 집게 부분이 정면을 향해 있었고 연습장 첫 페이지에는 오늘의 목표 오답률 0%라는 문구가 정갈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질서 뒤에는 소희의 숨통을 조여온 순자의 지독한 강박이 서려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것은 순자가 소희에게 매일 작성하게 한 일일 보고서 뭉치였습니다. 거기에는 소희가 하루 동안 마신 물의 양, 화장실에 간 횟수, 암기한 단어의 개수까지 분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페이지 하단에는 순자의 빨간색 볼펜 글씨가 어김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이 3분 길어졌다. 정신 상태가 해이해진 증거임. 졸음이 오면 서서 공부해라. 엄마가 너를 위해 희생하는 걸 잊지 마라. 순자는 딸의 생체 리듬마저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 했고 소희는 그 붉은 글씨들을 거부할 수 없는 규율처럼 받들며 자신을 지워나갔습니다. 방 안의 옷장을 열자 소희의 자아는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옷장 안에는 소희의 취향이 담긴 옷은 단 한 벌도 없었습니다. 모든 옷은 순자가 골라준 무채색의 단정한 원피스와 블라우스뿐이었습니다. 남들에게 단정하게 보여야 네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순자의 그 말 한마디는 소희의 취향을 말살하는 법전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소희의 속옷장 안까지도 순자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수사관은 이 방이 소희의 휴식처가 아니라 순자가 전시하고 싶어 했던 완벽한 딸이라는 작품을 보관하는 창고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소희가 사용하던 노트북의 사용 기록을 복원하자 더욱 서글픈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소희에게 유일한 해방구는 인터넷 세상이었을 법도 했지만 그녀의 검색 기록은 오로지 엄마와 관련된 것들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선물, 화난 엄마 기분 풀어주는 법, 부모님께 효도하는 공무원 연봉. 그녀의 세계는 온통 엄마라는 존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궤도를 벗어나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소멸할 것 같은 공포가 그녀를 그 자리에 붙들어 매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베란다로 연결되는 창고 문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밖에서 걸어 잠갔던 빨래 건조대의 자국이 문틈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베란다 바닥에 놓인 소희의 슬리퍼 방향이었습니다. 슬리퍼는 창고 안쪽을 향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소희는 엄마가 문을 닫으라고 했을 때 일말의 저항도 없이 제 발로 그 찜통 같은 창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엄마의 명령은 그녀에게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벽과도 같았습니다. 이웃들의 진술은 소름 끼칠 정도로 일관되었습니다. 그 집 따려? 법 없이도 살해였죠.
엄마 말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나는 효녀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효녀는 사실 영혼이 부서진 아이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순자는 이웃들에게 딸의 성적을 자랑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았고, 소희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거세당했습니다. 만약 소희가 그 창고 문을 두드리거나 창문을 열어 소리를 질렀다면 순자가 쌓아 올린 완벽한 이미지는 단번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소희는 자신의 생명보다 엄마의 체면이 무너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도록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소희의 침대 밑에서 발견한 것은 낡은 연습장 한 귀퉁이를 찢어 만든 작은 종이 뭉치였습니다. 거기에는 유서보다 더 아픈 소희의 낙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도 내가 왜 못 도망가는지 모르겠다. 창문을 열면 엄마가 죽는다고 했다. 내가 없어지면 엄마가 행복할까? 날카로운 필체로 반복해서 적힌 이 문장들은 그녀가 왜 그 뜨거운 창고 안에서 한마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방에 남겨진 모든 흔적은 소희의 사인이 급성순환부전이라는 의학적 진단보다 훨씬 더 잔인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5시간 동안 베란다에 갇혀 죽어간 것이 아닙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는 엄마의 서늘한 마취제에 중독된 채 서서히 박제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관이 소희의 방을 나설 때 거실에서는 순자가 수사관의 동료에게 항변하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딸 내가 가르치겠다는데 그게 왜 죄가 돼요? 다 잘 되라고 그런 거지. 내가 죽으라고 넣었겠어요? 순자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소희는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빛내줄 장식품이었고, 장식품이 망가진 것에 대한 짜증만이 그녀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소희의 방 창문으로 스며드는 저녁 노을은 길들여진 아이의 슬픈 침묵 위로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수사관의 책상 위에는 소희의 빛바랜 어린 시절 사진부터 최근의 수험표까지 한 여자의 이생이 단 몇 장의 서류로 요약되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사망사건의 수사 기록은 점차 한 아이의 영혼이 어떻게 서서히 죽어갔는지를 추적하는 잔인한 관찰 일지로 변해갔습니다. 순자가 입버릇처럼 말했던 다 너 잘되라고 한 일이라는 명분은 사실 소희가 걷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녀의 정신을 올가맨 보이지 않는 올가미와 같았습니다. 그 올가미는 소희가 숨을 쉴 때마다 조금씩 조여졌고, 결국 그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스스로 숨 쉬는 법조차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 올가미가 처음으로 소희의 목을 조인 것은 고작 7살 받아쓰기 시험에서 단 한 문제를 틀려온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어린 소희를 차가운 화장실에 가두고 밖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불도 켜지지 않은 어둠 속에서 소희는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문 밖에서 들려온 순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엄마는 밖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엄마를 부끄럽게 만드는 딸은 필요 없다. 어둠 속에서 공포에 떨던 아이는 그날 처음으로 잔인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온기가 아니라 100점짜리 시험지라는 입장권이 있어야만 허락되는 지독한 거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순자에게 자식은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증명해줄 전유물이자 훈장이어야만 했습니다. 이 조건부 사랑은 소희의 내면에 완벽하지 않으면 버려질 것이라는 원초적인 공포를 심어놓았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순자의 통제는 소희의 세상을 하나둘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더욱 정교하게 진화했습니다. 중학생이 된 소희가 처음으로 마음을 붙인 단짝 친구와 교환 일기를 쓴다는 것을 알게 된 날, 순자는 소희가 보는 앞에서 그 일기장을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단순히 종이를 찌는 것이 아니라 딸의 유일한 해방구를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감정들이 네 인생을 망치는 거야. 너한테는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만이 내 진심을 알아주니까. 순자는 소희의 유일한 해방구였던 타인과의 연결고리를 엄마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했습니다. 소희는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거나 누군가와 공유하는 것조차 죄악이라 여기게 되었고, 점차 순자의 목소리만을 자신의 유일한 이정표로 삼아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켜 나갔습니다.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소희에게 순자는 세상의 전부이자 거역할 수 없는 법규가 되어갔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공포가 소희의 영혼에 각인된 것은 고등학생 시절이었습니다. 성적이 조금 떨어졌다는 이유로 순자는 거실 식탁에 식칼을 내리꽂으며 광기 어린 소동을 피웠습니다. 너 때문에 내 젊음이 다 날아가는데 내가 감히 나한테 이래? 차라리 여기서 같이 죽자.
순자는 딸 앞에서 자신의 가슴을 손톱으로 긁으며 울부짖었고, 공포에 질린 소희는 엄마의 발등에 머리를 조아리며 피가 나도록 용서를 구했습니다. 순자는 육체적인 매질보다 무서운 정서적 자해라는 무기를 통해 딸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엄마를 죽이는 원죄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희에게 저항은 곧 엄마를 살해하는 행위와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소희는 엄마의 눈물과 비명 앞에서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렸고, 그것이 효도라고 믿으며 괴물 같은 통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시기 소희의 자아는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그 자리에는 오직 엄마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수동적인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소희의 삶은 402호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하면서 순자의 감시는 24시간 밀착 케어라는 이름 아래 숨 막히는 정점에 달했습니다. 소희는 식사 메뉴부터 화장실을 가는 횟수, 심지어 잠드는 자세까지 일일이 순자의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순자는 소희의 방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듯 수시로 문을 열어 젖혔고, 소희가 조금이라도 지친 기색을 보이면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는지 잊었냐며 다시금 죄책감의 굴레를 씌웠습니다. 조금만 참아. 합격만 하면 내 인생은 탄탄대로야. 순자가 제시한 계획표는 사실 소희의 인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자가 과거에 못다 이룬 사회적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가학적인 설계도였습니다. 소희는 이제 자신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소희의 과거 상담 기록에서 그녀가 왜 그 뜨거운 창고 안에서도 가만히 죽음을 기다렸는지에 대한 한 마지막 답을 찾았습니다. 고교 시절 딱 한 번 학교 상담실을 찾았던 소희는 상담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가 저를 포기하면 저는 살 가치가 없어요. 순자는 20년에 걸쳐 소희의 자존감을 완전히 파괴한 뒤 그 빈자리에 엄마라는 절대 신을 심어놓았습니다. 소희에게 베란다 창고의 문은 단순히 밖에서 잠긴 물리적 장애물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 안쪽에서 스스로 걸어 잠근 심리적 족쇄였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살아남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저항보다 엄마가 만들어 놓은 완벽한 집들이라는 연극을 망쳐 엄마를 노엽게 만드는 일이 훨씬 더 두려웠을 뿐이었습니다. 40도의 열기보다 엄마의 차가운 눈빛이 그녀에게는 더 확실한 사형 선고였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이 서류를 덮었을 때 응급실에서 순자가 했던 말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너를 위한 매질이었어.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자식을 소모품으로 사용한 잔혹한 착취에 불과했습니다. 소희를 죽인 것은 8월의 폭염이라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20년 동안 매일같이 소희의 머리 위로 쏟아진 순자의 차가운 폭언과 숨 막히는 기대였습니다. 402호의 어둠 속에서 소희는 아주 오래전부터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고, 베란다에서의 그 지옥 같은 25시간은 단지 그 기나긴 살인의 마지막 마침표였을 뿐입니다. 거실 저편에서 순자는 여전히 변호사와 통화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키웠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소희도 다 동의한 훈육이었다고요. 내가 밥을 굶겼어요. 옷을 안 사줬어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딸에 대한 일말의 연민이나 슬픔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완벽한 육아, 기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운명을 탓하는 서늘한 짜증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소희가 마지막까지 검색했던 엄마 화 안 나게 하는 법은 결국 20년 동안 그녀를 살게 했던 유일한 생존 법칙이자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가장 확실한 이유였습니다. 402호의 축제는 끝났지만 그곳에 남겨진 진실은 여전히 뜨거운 여름바람을 타고 아파트 단지를 서늘하게 떠돌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죽어서야 비로소 그 좁은 창고에서 해방되어 처음으로 엄마 없는 세상에 홀로 놓였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평생 그토록 원했던 자유이자 동시에 가장 참혹한 결말이었습니다. 소희의 장례식장은 기이할 정도로 한산했습니다. 흔한 친구들의 조화 하나 보이지 않았고, 상주석을 지키는 순자의 곁에는 몇몇 친척들만이 의무감에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정막 속에서도 끊임없이 조문객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우리 소희가 몸이 참 약했어요. 시험 공부하느라 면역력이 다 떨어져서 그만. 그녀의 입술은 딸을 잃은 어미의 비명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엄마라는 명성을 지키기 위한 구차한 변명들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장례식은 죽은 딸을 추모하는 자리가 아니라 무너진 자신의 인생 쇼윈도를 수습하려는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그러나 순자가 쌓아 올린 견고한 거짓말의 성벽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 집들이에 참석했던 이웃 중 한 명이 수사관을 찾아와 결정적인 진술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베란다 쪽에서 아주 작게 긁는 소리가 났던 것 같아요. 그때 문을 한 번이라도 열어봤더라면. 이웃의 목소리는 자책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진술은 순자의 행위가 단순한 망각이 아닌 철저한 은폐였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순자를 경찰서 취조실로 소환했습니다. 거실에서의 우아했던 모습은 간데없고 순자는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형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날 왜 베란다 커튼을 치고 손님들의 접근을 막았습니까?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순자는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표독스러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인테리어가 지저분해 보여서 그랬어요. 집들이 하는데 베란다, 세탁기 보이는 게 좋겠어요? 그게 무슨 죄가 된다고 이러세요.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수사관이 내민 증거물 앞에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베란다 창고 문틈에 선명하게 남은 소희가 마지막까지 필사적으로 문을 긁어내린 흔적이었습니다. 소희는 당신이 웃으며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하던 그 시각에 손톱이 빠지도록 문을 긁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더군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소리를 지르면 엄마의 파티가 망가질까봐. 그게 무서워서 숨을 죽인 채 문만 긁었던 겁니다. 수사관의 목소리가 취조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소희의 사인은 급성 열사병에 의한 신부전이었지만 근본적인 사인은 학습된 절망이었습니다. 소희는 문을 열 수 있는 물리적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라는 거대한 심리적 벽에 가로막혀 스스로 서서히 죽어간 것입니다. 순자는 갑자기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걔가 왜 죽어요? 내가 그렇게 공들여 키웠는데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학원 보내주고 남들 부러워하는 딸로 만들려고 내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데. 순자의 분노는 죽은 딸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배신하고 죽어버린 소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소희를 자신의 부속품으로 여겼고 그 부속품이 고장난 것에 대한 억울함만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이 여자의 내면에는 애초에 타인의 고통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모성애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식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려 했던 뒤틀린 자기애의 변종일 뿐이었습니다. 장례 절차가 끝나고 텅 빈 402호로 돌아온 순자는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집들이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집안 곳곳에는 여전히 소희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에 들어온 것은 소희의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에서 소희의 얼굴만 유독 흐릿하게 발해 있는 것을 발견한 순자는 신경질적으로 사진들을 떼어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졌어. 끝까지 나를 망신 주는구나.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 속 소희의 얼굴을 짓밟으며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딸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했던 세계가 산산조각 난 것에 대한 광기 어린 절규였습니다. 수사관은 소희의 유골함이 안치된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8월의 폭염은 지나가고 어느덧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만 402호 베란다에 갇혀있던 소희의 시간은 영원히 멈춰 서 있었습니다. 소희는 죽어서야 비로소 그 지옥 같은 거실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엄마 없는 방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402호가 남아 있습니다. 완벽한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숨을 조용히 조여오는 방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도 아무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을 수많은 소희의 비명이 서늘한 경고로 우리 곁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차갑다 못해 날카로웠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순자는 상복 대신 평소처럼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딸을 잃은 슬픔 대신 자신의 명예를 더럽힌 수사기관과 세상을 향한 증오만이 가득했습니다. 검사가 소희의 참혹한 사후 사진과 베란다 창고의 실상을 공개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짧은 탄식과 흐느낌이 터져나왔지만 정작 그 사진을 직면해야 할 순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시선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소희의 죽음은 여전히 실패한 훈육의 부산물이지 한 생명의 소멸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순자의 방어 논리는 더욱 정교하고 뻔뻔해졌습니다. 저는 딸의 장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20년 동안 제 인생을 포기하고 뒷바라지한 것이 어떻게 학대가 됩니까? 소희도 제 뜻에 동의했고 타격하면 저에게 고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순자의 변호인은 그녀가 작성한 학습 일지와 소희의 일일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이것이 가학적인 통제가 아닌 치밀한 입시
전략이었다고 강변했습니다. 심지어 소희의 소심한 성격과 사회성 결여를 증거로 들며 사망의 원인을 딸의 유약한 정신력 탓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이 제시한 마지막 증거물은 법정 안의 모든 소음을 단번에 잠재웠습니다. 그것은 소희가 죽어가던 베란다 창고 벽면, 바닥과 가장 가까운 구석에 새겨진 작은 흔적이었습니다.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작았지만 특수 감식을 통해 드러난 그 글자는 소희가 마지막 순간 손톱으로 벽을 긁어 새긴 글자였습니다. 엄마, 이제 화 풀렸어? 고통과 갈증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소희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엄마의 화가 여전히 풀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그 문장이 대형 화면에 띄워지자 방청석은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고 재판장조차 안경을 벗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럼에도 순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언 기회를 얻자 당당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저 아이는 마지막까지 제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소희 사이에는 남들은 이해 못할 깊은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저 문장이야말로 제가 소희를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는지 보여주는 증거 아닙니까? 순자의 목소리에는 떨림 하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희의 죽음마저 자신의 육아, 방식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도구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전형적인 모습에 법정의 공기는 분노를 넘어선 허망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부는 순자의 주장을 단호히 배척했습니다. 판결문은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순자의 죄질을 꾸짖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피해자를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으며 마지막 죽음의 순간조차 자신의 변명을 위해 소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실치사가 아니라 한 인간의 자아를 완전히 말살한 존엄의 살인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메아리칠 때 순자는 처음으로 입술을 파르르 떨며 판사를 노려보았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훈육이 살인으로 명명되는 순간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법원은 순자에게 아동학대, 치사와 감금, 방임의 죄를 물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에도 단 한 번의 사죄나 참회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최고의 엄마였다고 소리치며 교도관들에게 거칠게 저항했습니다. 그녀에게 소희의 죽음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운이 나빠서 걸린 재난일 뿐이었습니다. 호송차에 오르기 전 자신을 비난하는 취재진을 향해 고함을 지르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괴물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뭘 알아? 내가 소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들이 나만큼 자식한테 정성을 쏟아봤어? 순자는 교도관들에게 끌려가다시피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에는 반성 대신 여전히 억울함과 도끼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고 쇠창살이 달린 호송차는 법정 마당을 가로질러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소희가 마지막까지 벽에 새겼던 그 처절한 물음은 정작 그 말을 가장 깊이 새겨야 할 가해자에게는 닿지 못한 채 차가운 수사 기록철의 마지막 페이지로 남겨졌습니다. 기재 법정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고 사람들의 분노 섞인 웅성거림은 호송차가 남긴 매연 속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호송차의 붉은 후미등이 법원 건물을 완전히 벗어나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수사관은 법정 계단 끝에 서서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순자가 향하는 곳은 물리적인 감옥이겠지만 그녀는 아마 그 안에서도 자신만의 견고한 쇼윈도를 다시 세울 준비를 할 것입니다. 순자에게 이번 판결은 딸을 죽인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육아, 철학이 세상의 모리에 부딪힌 부당한 공격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소희가 20년 동안 겪어온 지옥은 법적인 선고라는 마침표를 찍었지만 그 선고가 소희의 잃어버린 삶을 단 1분도 되돌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법정의 요란한 폭발음은 잦아들었지만 이제 남겨진 이들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잔상만이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어느 늦은 오후, 수사관은 다시 그 402호를 찾았습니다. 주인을 잃은 집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고 거실 바닥에는 그날의 소란스러웠던 흔적 대신 뽀얀 먼지만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가구들과 완벽한 엄마를 상징하던 소품들은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 공간에 서려있던 생기는 완전히 증발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수사관은 발걸음을 옮겨 베란다 창고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틀에는 소희가 마지막까지 필사적으로 남긴 손톱 자국이 여전히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천천히 소희가 갇혀있던 그 좁은 창고 안으로 직접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어둡고 좁은 그곳에서 문을 닫자 바깥 세상의 소음은 차단되고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창고 안에서 수사관은 소희의 시선이 머물렀을 창문 너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잠금 장치 하나 없던 창문, 조금만 힘을 주어 밀면 바로 열 수 있었던 그 유리창 너머로 소희는 마지막 순간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녀가 보았던 것은 자유로운 바깥 세상이 아니라 저 창문을 여는 순간 무너져 내릴 엄마의 자부심과 그로 인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살벌한 비난이었을 것입니다. 소희에게 그 창문은 물리적인 탈출구가 아니라 평생을 지켜온 착한 딸이라는 마지막 정체성을 포기해야만 넘을 수 있는 거대한 절벽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너는 엄마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정서적 올가미에 묶인 그녀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일조차 엄마에 대한 배신이 될 수 있다는 공포는 40도의 열기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납골당에 안치된 소희의 유골함 앞에는 수사관이 가져다 놓은 작은 스케치북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빈 도화지 위에는 이제 누구의 간섭도 없이 소희가 원했던 평범한 일상들이 채워질 것입니다. 친구랑 떡볶이 먹기, 예쁜 색깔, 옷 입어보기 같은 아주 사소하고 당연한 일들이 소희에게는 죽어서야 허락된 행복입니다. 소희는 평생을 타인의 기대라는 감옥에 박제되어 살았지만 이제야 비로소 누구의 화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차가운 안식 속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소희가 벽에 남긴 엄마, 이제 화 풀렸어 라는 짧은 문장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통제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조용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탈출이 아닌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가둔 것은 베란다의 문고리가 아니라 자식을 자신의 성취를 위한 도구로만 여겼던 뒤틀린 모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이 마지막으로 창고 문을 열고 나오며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생전 단 한 번도 열리지 못했던 그 창문 너머로 시원한 가을바람이 들이치며 좁고 갑갑했던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비어있는 창고 안으로 스며든 바람만이 살아서는 끝내 넘지 못했던 그 창문을 그녀 대신 조용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희가 평생 그토록 갈망하던 그러나 죽어서야 비로소 허락된 아주 뒤늦은 자유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